예, 오네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하도 우려먹어서 사골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이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입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 우려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에 전달된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예산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부채 한도 협상 합의는 아니고요. 예산에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이 31일 하원 표결에서 통과만 된다면 끝나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에 앞서서 재무부에서는 디폴트 시한을 수정했는데요. 원래 엑스데이트 옐런 장관이 제시했던 일자가 6월 1일이었죠. 그런데 6월 5일로 미뤄지면서 표결하고 통과가 돼서 처리하는 기간까지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게 통과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원 의장 내에 하원 의원들 내에 그 3명의 강경파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보시기는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전해진 내용들 그럼 세부 항목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수요일에 아마 그 조율을 한 다음에 최종 내용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4년까지 부채 한도 상향을 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포인트는요. 이게 2년간 일단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다음 협상은 대선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이 대선 전까지 그 공화당이 이걸 가지고 휘두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하나는 기간적으로 제거됐다라고 시장에선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삭감 항목은 예상했던 내용들 그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쟁점됐었던 내용들인데 내용적으로 크게 3가지 포인트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양당이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공화당이 원하는 만큼 삭감을 하지도 못했고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돈을 푸는 쪽으로 맞춰지지는 못했습니다. 양 측면에서 한 발씩 물러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산안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예산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의무지출, 재량지출, 순이자 지출. 이 비중은 이 예산안 변동 전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1~2% 감안하시고 보면 될 텐데요. 그 의무지출이 61%고 재량지출이 28%인데 의무지출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고 재량지출만 건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국방과 비국방으로 나눠지는데 비국방 부분만 건드렸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수준인데요. 비국방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비국방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13%, 14%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87%, 86%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충격을 줄 만큼 큰 변동 내용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비국방 부분 아래에다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동결 1%캡 씌운 것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삭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국방비 부분은 거의 이제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놨기 때문에 현안 수준만 유지해도 시장에서는 방산주의 호재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 반응이 오늘 밤에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관련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요소였죠. 여기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가 결론입니다. 전력망 업그레이드 포함이 되면서 민주당이 원한 신재생 얻어갔고요.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 가속화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전통 에너지를 밀고 있는 공화당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안으로 해석을 하면 청정 에너지 세 감면 부분,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기보다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 풀게 정리를 하면 IRA 관련 조항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석유가스, 전통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이를테면 전기차,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걱정했었던 요소는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케이펙스 확대 예산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다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밤에 미증시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섹터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셔야 할 텐데요. 원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걱정했었던 보조금 지출 대규모 감소는 없었다라는 데 호재라고 시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해소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부담 없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갈 만한 근거를 확보했다라는 측면, 부정적인 요소로 시장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지금 재무부가 긴급 자금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90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번에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된다면 결국 이 자금을 한 1조 달러 정도까지 늘릴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수단이 채권이겠죠. 채권 발행을 이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을 사려고 몰려드는 자금 유동성 회수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호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가장 큰 내용이 이겁니다. 계속 좀 보셔야겠고요. 사실은 시장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이런 그 재무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통화 정책 이런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민감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라 하셔서 원론적 정리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으로 영향력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볼 때 국채 가격의 약세, 국채 금리 예급 등입니다.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약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디폴트 우려감이 해소됐다라고 하면 역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의 강세 전환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은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역의 관계인데요. 금이나 원자재의 약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의 약세를 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자산이 약하기 때문에 자금이 위험 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될 수 있겠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위험 자산 포지션 성격이 성장과 기술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간밤 이제 미증시는 문을 열진 않았죠.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고요. 그 전 거래일을 보셔야 할 텐데 현지 시간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마감된 미증시 상황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코앞에 왔다는 보도가 이미 하루 전부터 보도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덕분에 시장은 올랐지만 이것 때문에 묻혔습니다만 물가는 정말 끈질깁니다. 거머리 물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PC, 개인 소비 지출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물가 지수로 놓고 보고 있죠. 정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그 전 월비가 더 중요한데 끈질기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두가 되는 모습인데요. CME 패드워치상 6월 FOMC 때 금리 인상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이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5bp 인상 확률이 17%였는데 이 PC 발표되고 나서 64% 확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장의 관심은 FOMC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정상 다음 주 6월 14일에 6월 FOMC 때 금리 결정 중요합니다. 그를 앞두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데이터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월 2일 발표 예정이고요. 5월 고용 보고서, 이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갈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꼭 보셔야겠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극도의 쏠림 현상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디폴트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는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우려는 또 다른 한켠에서 있기 때문에 이 호악재가 맞물리면서 뭔가 시장 투자는 해야겠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니 긴축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메가캡 기업들만 44% 오를 때 S&P 500 지수 전체로 봤을 때 10% 상승 그리고 이 500 기업 안에서 이 7개를 빼면 불과 1%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아쉬운 흐름인데요. 역시나 시장의 이 메가캡 기업들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부진한 이유는 AI라는 신산업으로 갈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I 테마의 확산이 이날도 좀 지속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관련 섹터들인데요. 목요일장, 금요일장 마감 상황들 쭉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목요일 현지 시간대 7%, 금요일에 6% 또 추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 TSMC에 주면 여기에서 이제 공장 돌려서 만들어주는데 TSMC가 뒤늦게 이 상승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TSMC가 GPU 물량을, 엔비디아 물량을 받아가면서 지금 5나노 공장 거의 풀 캐파로 찼다라는 소식입니다. 풀 차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면 삼성전자 정도가 되겠죠. AMD, 마이크론 등의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함께 들썩이는 모습이고 장비주의 급등세도 눈부셨습니다. AI 칩, GPU가 들어가는 쪽은 결국 데이터 센터는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리츠 등의 부동산 건설 쪽이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업체 한 몇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던 두 업체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여러 가지 IB 쪽에서 이후에 GPU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이 두 종목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앞서서 좀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날 마벨테크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컨퍼런스 콜 때 AI의 핵심 성장 동력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마벨 3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관돼 있는 이 업체들의 반응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보안, 로봇, 자율주행 테마들 강했는데 그 전날에는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했다면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더 강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개장했다면 우리도 니케이처럼 코스피가 한 1%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예, 보겠습니다. 미국은 부채 한도 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일본 증시는 33년 만에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1,000엔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엔화 가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린 내용이 주요했습니다. 엔화 가치의 약세는 가격 경쟁력의 강화로 인해서 대표적인 수출 기업의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날 일본 내부적으로 대표 수출 자동차보다는 눈에 띄게 상승세를 시현했던 게 반도체라는 게 특이합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고요. IT, MLCC 관련 기업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어제 보였습니다. 우리도 MLCC 기업 등 다른 IT, 부품 기업까지 이 훈풍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마감 상황들 보시면 우리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끊임없이 코스피를 사고 정확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강세 두드러졌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산 반도체 기업은 HP, SP 등의 장비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이 스페타식스가
주가가 단기간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이수페타시스와 성격은 다른 기판이지만 DDR5 수혜 기대감으로 다른 기판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테마주는 페라이트,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 V원텍 등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60일 신고가, 이제 고개를 빼꼼 들고 있는 쪽은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 지분 현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쭉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두루두루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확보가 돼 있는지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처해 두시고 시세 분출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는지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난 11월에 1차 내용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11월에 있었던 1차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세계 산업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그때 이제 주가 반응이 이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여기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항목 눈에 띄고요. 그 밖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미래차 로봇 등으로 확대 검토가 들어갔다는 점 변경 내용입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처럼 관련 내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업황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은 점쳐집니다. 물론 아직은 미미한 정도의 신호이기 때문에 추가 내용들 점검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만의 대표적인 제조사 쪽에서 최근 PC용 디스플레이 긴급 주문 확대를 하면서 양호한 재고 회복이 있었다라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주주총회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요거는 다음에 갈까요? 다음 종목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하반기 주도주 전망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왔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AI, 반도체는 거의 교집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종목 전망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신성장 동력 쪽은 2차 전지, IT, 하드웨어 종목명 우측에 기입이 돼 있고요. 세계화, 다음 타자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헬스케어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 하나씩 꼽고 있고요. 순환적 회복이라든지 실적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 순서가 후순위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련 기업까지 한번 쭉 긴 관점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